북한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인물인데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한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마 리선권 조평통 이제 위원장도 함께 이제 대표단으로 내려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천안함 폭침 당시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철 이란 인물이 국방위원회 정찰총국장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국방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남 공작이라든가 이런 군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거의 주관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담당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제 인물들이 지금 다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좀 예감이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이제 개막식 때 왔을 때 천안함 이제 현장에 이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에 마치 맞대응하는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내려 보낼 고위급 인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천안함 폭침 관련한 핵심 두 인물을 이렇게 함께 내려 보내는 것은 결국 펜스 대 김영철 뭐 이런 구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경 메시지를 좀 전하려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긍정적인 신호로 과연 볼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의문인 상황이긴 합니다.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 26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북한의 정찰 총국은 2009년도 2월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하더군요. 정찰 총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찰 총국 안에 이제 작전국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찰국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정보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사실상 실제 권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권력기관 아니었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 이제 전개를 하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이른바 자금, 해외 계좌 관리도 이 정찰총국에서 다 했고, 또 아무래도 자금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벌렸지만. 이 남한에 대한 이제 군사 작전 이런 것도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이전에 이제 인민무력부 산하에 정찰국이 있었는데 여기에 조선노동당 소속의 작전부, 주로 침투 공작원의 호송과 안내를 담당하는 작전부와 또 35호실 해외 대남 정보 수집 담당하는 기구가 정찰국 쪽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인민무력부가 대남 업무에 이제 주도적인 기관으로 격상이 된 거죠. 그때 만들어진 게 정찰 총국이고 초대 총국장에 이제 김영철이 임명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이루어졌던 거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배후 인물로 김영철이 지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천안함 포격 사태에도 김영철 이제 관계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일단 알려져 있고요. 리선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안함에만 이제 관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김영철 부위원장도 직접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예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방남 목적이 단순히 평창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사실은 와서 원래는 김여정 부부장하고 같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가 회담하기 전에 좀 보인 냉랭한 태도나 여러 가지 고압적인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김영남 그 당시에 이제 왔었던 김영남 씨가 만찬장에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많이 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일 날 바로 회담 2시간 전에 갑자기 이제 취소를 시킨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 어떤
소식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제 이게 바로 그 평가였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번 폐막식 때 이 김영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조금 더 강경한 자세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인 것 같고 특히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미국과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전제해서 좀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압력을 좀 그동안에 계속 뭐 옆으로 물론 세게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본인들이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상당히 조금 힘들거나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요. 예. 뭐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제재 대상자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 금융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정부의 그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일단 우리 정부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했는데 네. 미국 쪽하고 이걸 또 추가 좀 협상을 벌여야 될 사안인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단 수용을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그 내린 그 대북 제재 부분은 이번에 일단 예외로 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밝히거나 다름이 없는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워낙 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정찰총국 때부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위원장 또 김정일 전 위원장의 그 가계에 자금에 아주 밀접하게 지금 자금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과연 이걸 용인을 할지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는 하겠으나 이게 또 의외로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미국이 협조를 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이제 미국의 방침에 이제 따른 것인데 최근에 뭐 사실은 이제 그 대화에 대한 의지도 좀 이제 내비치는 반면에 다시 이제 대북 제재를 좀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함께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 간의 이제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그런 기류로 가고 있고 또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이제 논평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데다가 또 이 인물 자체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그 거부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을 굳이 이렇게 예. 내려보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좀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가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폐막식 참가를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히면서요. 네. 미국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미국 정부가 김영철은 안 돼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또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 간의 이제 회동이 추진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 과정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 쪽하고 미국하고의 그 상호 소통 또 우리 쪽하고 북한 당국하고의 사전 조율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그 북측의 대표단 명단도 그러니까 사전에 북측에서 우리 쪽으로 왔고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사전 협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고 네.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 제가 예. 보기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펜스 부통령이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과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비난하는 여론이 많이 들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타개하는 방식의 하나로 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김영철이 와서 우리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 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이제 우리 남한이 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 미국 측에서도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또 그걸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뭐 이걸 좀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폐막식 당일인 25일 날 내려와서요. 2박 3일의 일정을 그렇죠. 보내고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내일 방한을 해서 3박 4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폐막식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적 어떤 그 동선이 겹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그 이튿날에도 그 한국에 체류하는 일정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북미 간의 접촉 굉장히 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자, 두 분의 좀 이렇게 전망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근데 일단은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이방카의 그 한국 내 일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선수단 격려하는 거 하고 폐막식 참가하는 거 하고 예. 그래서 올림픽 관련한 활동에 주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예. 뭐 탈북 여성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취소했다는 얘기도 좀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올림픽과 관련한 이제 일정에만 이제 충실한다라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뭐 지나칠 수는 있겠죠. 뭐 폐막식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만찬장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잠깐 이제 스쳐 지나갈 수는 있으나 거기서 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과연 만들어질까 그런 점이 조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례적인 접촉의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의미 있는 접촉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는요. 일단은 그 이방카의 일정이 사실 생각보다 깁니다. 3박 4일이라고 하는 일정이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정되었던 일정도 조금 취소를 한 상태이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일정 그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공식적인 만남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잠깐이라도 만나서 무언가 요구하는 걸 들어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방카 자체가 뭐 완벽하게 대북 전문가인 것도 사실은 아니고 또 이방카가 지금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식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 뭐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선제적인 어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만약에 그런 그 만남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짧게 그리고 또 북한의 입장과 뭐 미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제 최근에 미국 국무부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예비회담이라는 얘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기는 좀 들어보는 정도 그리고 이쪽의 원칙 정도는 전달하는 정도. 뭐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회동 정도는 좀 미국 쪽 고려는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 이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계기를 이제 따로 만들지가 이제 불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역시 이제 이방카의 그 백악관 내에서 역할 부분과하고 상관지어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모르죠 뭐. 최근에 이 펜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김여정 일행의 회동이 2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됐다는 게 확인이 돼서 왜 그런 거냐 이런 궁금증이 일기도 했었는데 북한도 이를 좀 의식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 회동 불발 이후에 북한이 이제 보인 반응을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그야말로 격앙된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한국 내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막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뭐 예비회담이든 뭐든 그것을 위한 기선제압 차원에서 그런 대응 태도일 수도 있겠으나 펜스 부통령이 보인 그 일련의 그러니까 한국 내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회동도 취소를 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지금 이런 그 행동들이 이제 일련의 그 행보들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을 대표단장으로 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게 갑자기 또 북한이 또 그 분위기를 좀 전환할 가능성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런 격앙된 분위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남한하고는 대화를 한다. 하지만 그 미국하고는 조금 더 기싸움을 벌인 다음에 대화를 하더라도 한다. 이런 정도로 조금 이제 갈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좀 그 걱정이 되는 게요. 김여정 때도 일부 그랬지만 김여정 때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게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으로 천안함 폭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남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한국당의 지금 내보이군 입장 자체도 김영철이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게 그런 식의 방남을 허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실은 원래 처음에 김영철이 개막식 그 즈음에서 뭐 그 특사로 파견돼서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을 때에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김영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일 대남 강경파로서 그동안 우리 남쪽에는 옳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 무언가 활동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사실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이 온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쪽에서 약간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보이는데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남 갈등이 이것들 때문에 도발된다거나 시발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예. 각 당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닌 게 아니라 청와대가 김영철 대표단장의 방남을 수용하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평화올림픽과 한반도 어떤 평화조성 분위기 그 계기를 만드는 그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남 갈등은 또 현실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정부와 청와대 남남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에 이제 북한 팀을 이제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좀 이제 일부 하락을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예. 아마 이제 그 끝까지 신경이 좀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왔어요. 왔는데 뭐 아무런 성과가 없다. 오히려 이제 그야말로 계산서만 잔뜩 우리에게 던지고 간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조합은 사실은 김여정, 이방카 구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개막식 때 예. 북한의 김여정이 오고 미국에서 이방카가 왔더라면 각자의 이제 특사의 역할을 가지고 왔더라면 가장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지금 계속 이제 서로 약간씩 이렇게 엇나가는 그런 그 모양새란 말이죠. 그때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좀 부드러워진 듯 했으나 펜스 부통령이 와서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방카가 옴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만한 사람은 이방카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네. 북한이 의외로 보낸 인물은 굉장히 강성 인물을 보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엇박자가 약간 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보건대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는 조금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미 연합훈련 이제 취소하라는 얘기 이제 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걸 뭐 집중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아마 반드시 그 얘기는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고 또 이번에 이제 대표단 구성 자체가 리성건 이제 조평통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좀 더 군 출신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찌됐건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강성 인물이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청와대의 그 접견이 이루어지더라도 약간 그 남북한 간의 군사 고위급 회담 형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의제도 그런 식으로 북측이 이제 만약에 설정해 나간다 그러면 분위기가 이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부가 좀 대응을 좀 잘 해야 한다. 그걸 아마 잘 넘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평양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평양 올림픽 대미를 김영철이 장식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좀 이제 높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예. 지금 이성건 씨가 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예. 이제 인민군 대자 출신이기도 하면서 천안함 폭침 사건 이 배우인 김영철의 오른팔이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대남을 향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제스처나 행동을 보게 되면 약간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낼 땐 또 화를 내더라도 또 부드럽게 예.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추구하거나 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제 이성건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거나 뭔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중간 완충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고 네. 또 우리 측에서도 리성건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김영철은 이게 상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실제 그 중심적인 역할은 리성건이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지금 그렇게 또 보는 예. 시각이 있습니다. 최근 예. 한두 달 사이에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은 우리 측과 접촉이 그렇죠. 잦았어요. 네, 잦았습니다. 적어도 뭐 3차례 이상 됐고요. 또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 때문에 상호 또 이해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철 통전부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갖고 오게 될지 그 이후에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정도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2년 6월에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1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돼서 천신만고 끝에 그 영장이 발부가 될 정도로 이제 법과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유죄가 과연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들도 사실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판받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오늘 선고가 이루어졌던 이 재판부와 관련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판결 내릴까 그동안 재판 과정도 쭉 지켜보았는데 사실은 그 이영은 부장판사가 오히려 재판 도중에 그 검찰이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서 뭐 차량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우병우 수석을 막 호통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이분에 대해서 좀 가혹하게 혹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도 좀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한 8가지 정도 되는 혐의 사실 중에서 사실은 한 4가지 정도가 유죄로 인정이 된 셈이고요. 나머지 4가지 정도는 이제 좀 무죄로 판단이 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것이 바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파견 경찰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본인에 대해서 어떤 뭐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사 행위를 전부 다 방해한 혐의, 그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감찰관법인데요. 그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 감찰을 방해했다.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종범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이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형태로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또한 인정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피고인의 이런 식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제 이런 말까지 덧붙였기 때문에 이 2가지 점이 인정됐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CJ E&M이 이제 고발 대상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관련해가지고 당시 공정위 관계자들을 이제 직권으로 그 강요하면서 직권남용을 하면서 이 CJ E&M의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뭐 좀 나가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실질적으로 공정위와 관련해서 고발 안 하려고 하니까 고발하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서 또 역시 직권남용 유죄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뭐 강요한 것에 대해서 무죄가 됐지만 어쨌든 직권남용 유죄가 됐고요. 또 하나는 2016년 때 그 10월달에 있었죠.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서 불출석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2일 날 그 세월호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시에 허위 증언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또 역시 기소가 된 내용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성태 이제 국회 특위위원장이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을 이유로 해서 특검에 뭐 고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간 내에 제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허위 증언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 기각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이제 뭐 강요해서 그 문체부 그 국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게끔 하고 또한 그 감사관 있습니다. 감사 담당관을 뭐 전보 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2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대한체육회와 그 전국 28개 스포츠클럽, 그 K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스포츠 클럽을 감사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실제로 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뭐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무죄를 또 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상세히 짚어주셨는데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이런 정도가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 법강정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제 정서하고 이제 역시 이제 법적 판단은 좀 차이가 좀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또 다시 또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8년 구형했으면 뭐 최소한 절반, 가능하면 3분의 2 정도, 이 정도는 선고를 해주기를 아마 국민들은 바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검찰이 8년 구형했을 때도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가 또 시중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뭐 거의 지금 형량을 보게 되면 3분의 1 보다 더 낮게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대부분은 이번 그러니까 선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보니까 대부분의 정당들이 일단은 뭐 좀 아쉽지만 수용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이제 피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이제 국민들 감정으로 볼 때 좀 미흡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형량을 좀 너무 좀 낮게 좀 이제 선고하신 거 아닌가. 예. 대표적으로 이제 문체부 그 인사에 개입했던 부분, 또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기 전에 뭐 그 감사 담당관 불러가지고 뭐 창성동 별관에서 옷 벗기고 뭐 이랬다는 것도 다 보도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한 그 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인정이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사안과 지금 별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정원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그 불법 사찰을 한 그 혐의.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국정원 쪽에서 최순실 관련한 문건을 한 170건 정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드러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직무 유기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증거들이 비교적 명백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뭐 추가 형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뭐 글쎄요, 뭐 제 추정은 뭐 5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다면 뭐 국민들 모르겠습니다. 좀 서운한 감정이 조금 해소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2년 6개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제 일반적으로 8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너무 작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형량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뭐 문체부 그 인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권남용 이미 무죄가 선고된 혐의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 이제 인정된 것들의 최고 형량이 사실 5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치면 전체 공사 사실 중에 이제 절반밖에 사실 인정이 안 된 것이고 이제 인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것이 뭐 그렇게 아주 약한 형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것을 예상이 되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도 항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건 전부 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 내에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또한 사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로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분명히 애매한 점이 있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너무 낮은 형량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다른 재판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뭐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그 되어 있고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형량이 조금 더 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뭐 김기준 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본다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서 이미 이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1심한 사건에서 항소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실형을 뭐 면하고 뭐 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아 보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그 2번의 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그렇죠. 세 그게 바로 이번 번째 사건이었던 거죠. 불법 사찰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거죠.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 보고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 부분은 지금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심 선고와는 무관하게 또 다른 선고를 지금 받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이제 뒷조사를 이제 시킨 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최순실 씨 관련해서 그 국익정보팀이 아예 그 최순실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170건 정도 만들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미 이제 뭐 정윤회 씨는 깃털이고 몸통은 이제 오히려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 내용까지도 있었던 거로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문건이 있는 것으로 이제 국정원 그 개혁 TF에서 발견을 해서 다 검찰로 넘겼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비교적 굉장히 명백하다. 그래서 추가로 뭐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그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이쪽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을 은폐했다는 혐의보다 불법 사찰 혐의가 더 무겁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국정농단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건 사실 1년 이하의 이제 징역 정도밖에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별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쪽과 관련된 형량은 사실 더 세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에서 뭐 2년 6개월 지금 형 나온 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년
6개월 플러스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형까지 더해져서 네. 이분이 이제 그 실형을 선고받고 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은 그 본인이 정말로 구속까지 되었던 이 다른 종류의 재판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검찰의 기소 내용,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뭐 일일이 그 대응하는 그 의견서를 뭐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던데 혹시 법조계 내에서 뭐 그 관련한 내용들이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의견서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판결 예. 선고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검찰에서 의견을 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9개 의견서를 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9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9개의 의견 낸 것은 검찰이 내면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뭐 개수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네. 다만 마지막으로 이 기록이나 재판인의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재판부에게 요약본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나머지 복잡한 것들 중에서 오히려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그 재판관들이 생각하는 면이 더 훨씬 더 그 강력하게 좀 더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지난번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14일 날에 원래 예정돼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가 22일을 미루면서 네. 이 우병우 전 수석이 낸 의견서가 너무 많아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 얘기는 예. 우병우 전 수석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의견서에 담아서 한 내용이 맞기 때문에 내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말이 틀린데 이거를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또 메시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그 판결 선고 나온 것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것이 조금 더 이제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오늘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로 이제 국정농단 재판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는데요.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